한국투자증권 고문으로 있는 신환정 박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1억부터는 포트폴리오다라는 책을 냈는데요.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거의 올인하셨는데 하반기부터는 변동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이 아니고 채권, 대체투자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하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책을 냈습니다. 금융투자의 긴 역사에 있어서 종목 선택보다 실은 어떻게 분산했느냐가 위기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 투자해서 대박을 내야지 이렇게 하지만 상당히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좋긴 하지만 또 나쁠 때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목 또는 자산으로 배분을 해서 위기를 잘 극복해가면서 좋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금융의 역사에서 배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번 이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S&P 500 같은 대형주 종목을 100년 동안 투자했으면 거의 매년 10%씩 엄청난 수익률이 나서요. 만약에 1달러를 투자했으면 100년 뒤에 거의 26,000달러 정도가 되는 놀라운, 계속 갖고 있으면요. 소형주는 더 심합니다. 거의 11.8%씩 수익이 나서요. 아마 1달러 투자했으면 56,000배, 56,000달러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되는데 채권 투자하면 400달러, 금을 투자하면 100달러 정도밖에는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문제는 소형주, 대형주를 투자했을 때 아까 26,000달러 또는 56,000달러가 된다고 했는데요. 엄청나게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간에 대공황 같은 상황을 만나면 갑자기 내가 투자한 돈이 90%가 날아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넣었을 때 여러분들 1억 원이 1,000만 원이 됐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 던져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 자산이 아니고 여러 자산으로 분산했을 때 그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미국 주식 100%일 때는 아까 10% 수익에 90% 낙폭이 생기는데요. 주식과 채권을 60대 40으로 전통적인 그 자산 배분을 했을 때는 연평균 수익률은 8.8%로 좀 낮지만 최대 낙폭이 아까 주식만 했을 때에 비해서 반 정도로 40%로 절반 가까이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회복도 빠르겠죠. 그리고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연평균 수익률이 한 8.2%로 좀 낮아지지만 최대 낙폭은 12%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ETF 뭐 사야지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는 이 ETF를 사고 또 다른 식으로 어떻게 버퍼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10년, 20년, 30년까지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성장을 시킬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시드를 많이 모으지 못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목표는 일단 1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절세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퇴직연금이 회사에서 이제 꾸준히 적립이 될 겁니다. 이거를 보통 회사에서 적립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DB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ETF를 운용하는 방식의 DC형이 있습니다. 요즘은 직접 운영하는 DC형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있죠. 제 생각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CD를 못 모으셨다면 일단 퇴직연금의 DC 계좌로 만들어서 여기 ETF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추천하고 상당히 앞으로 괜찮을 만한 그런 자산들로 일단 집어넣는 방식을 첫 번째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금 저축을 특히 중개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개인연금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여기서도 중개형에 여러분들이 1,800만 원 한도로 돈을 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900만 원이 매년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도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반 계좌에다 돈을 넣는 게 아니고요. 이 계좌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절세를 할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돈을 여기다가 넣어서 10년, 20년, 30년 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SA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은 세 개 다 정부가 여러분들의 연금을 앞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만든 그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돈을 아직 뭐 1억 다 모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계좌를 만들어서 앞으로 여기를 통해서 일단은 자금을 키우고 여기서 오버된 자금들이 이제 일반 계좌로 가는 것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 20대 또는 30대 정도의 그 1억 미만의 돈이라고 한다면 아직 일반 계좌 가기보다는 이 절세 계좌를 통해서 충분히 돈을 모으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절세 계좌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투자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 계좌도 연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세액 공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5,500만 원 이상의 연봉이라면은 13.2%, 그 이하라면 16.5%의 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세 계좌를 만들어서 앞으로 여기를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굴려야겠다라는 계획이 섰을 텐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굴릴 것인가? 자, 요 제가 보여주는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주식, 채권, 대체라는 전통적인 자산 배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에 얼마, 채권에 얼마, 그 다음에 대체에 얼마. 그런데 요즘에 요 주식, 채권, 대체의 요 틀이 이게 실은 잘 그렇게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연기금이 이런 걸 잘하겠죠. 근데 연기금조차도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주식에도 성장, 인컴, 그 다음에 경기 방어 이런 식으로 성격이 상당히 다르게 여러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도 안전자산의 역할, 유동성의 역할, 그리고 인컴의 역할, 대체자산도 안전자산의 역할, 물가 대응의 역할, 비유동성 프리미엄 이런 식의 역할들로 요인들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요인별로 다시 묶어서 하는 방식이 지금 연기금이, 이 자산 배분을 제일 잘하는 연기금이 하는 방식이겠고요. 이거를 저는 개인 투자가들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장 요인으로 묶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컴과 유동성 요인,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와 위기 대응력 같은 방어 자산으로 묶는 것들입니다. 이 방식은 일종의 이름이 아니라 역할로 구분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점심에 냉면을 먹었다 또는 피자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거를 분해를 해보면 탄수화물을 내가 한 50% 먹었다, 그리고 단백질을 20% 먹었다, 그리고 지방을 30% 먹었다. 실은 요인들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요인으로 분해해서 하는 방식을 넣어서 주식에 얼마 넣었어가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성장 자산,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자산에 돈을 얼마 넣었어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미국의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이런 게 뭐 테슬라 등등의 세계 경제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탑 10, 뭐 반도체, 뭐 차,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떤 분은 난 조선이 될 것 같아 이러면은 거기다 넣어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로벌을 성장하는, 경제를 성장하는 자산에 내 자산을 따라가게 만드는 얼마나 비중을 했을까. 그 다음에 인컴,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주는 거는 내가 몇 %일까? 그리고 위기 때 즉시 현금화되는 유동성 있는 자산은 내가 몇 % 갖고 있을까? 그에 해당되는 자산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할 수 있는 뭐 리츠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위기시, 금융위기나 뭐 엄청난 지정학적 위기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금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은 얼마나 있는가? 자,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냥 주식이 얼마, 채권이 얼마 이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요인으로 움직이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첨단의 방식이 있고요. 이게 실은 연기금이 도입하고 있는 방식을 지금 개인 투자한테 지금 제가 너무 급하게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개인 투자가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훨씬 쉽다 하는 겁니다. 잘 맞지 않는 채권을 막 억지로 집어넣는다든가 이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요인의 정확한 상품들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 계좌를 만들어서 그 상품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세 가지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구성해서 쭉 10년, 20년, 30년 가게 되면은 1억을 넘어서 이제 3억, 10억 그 이상으로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키울 수 있는 아마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책 제목도 그렇지만 1억이라는 의미가요. 투자하시는 사람들한테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든 모으고 어떤 뭘 성공해가지고 1억이 됐다. 1억부터는 실은 이제 자산 시장의 시야가 이제 확 트이게 되는데 주식 말고도 여러 자산으로 특히 복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자, 행동경제학의 그 데니얼 카너맨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 사람은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는 손실에서 얻는 그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건데요. 자, 1억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올랐습니다. 요즘 막 10%는 예사죠. 그러면은 500만 원이 오르면 기쁘죠. 그런데 500만 원이 떨어지면 기분은 나쁩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죠. 그런데
1억이 넘어가면요. 이제 10% 오르면 1,000만 원입니다. 뭐 매월 들어오는 월급 그 이상이죠. 그런데 떨어지면요. 10% 떨어지면 1,00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잠을 못 자요. 그죠? 자, 1억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전에 5천만 원, 3천만 원 이거랑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실은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주식에 올인했었는데요. 1억 이상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성장 자산, 인컴과 유동성 자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헤지와 위기 대응이라는 방어 자산, 요거를 또 다르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쓸 돈, 뭐 전세자금 또는 월세자금 내야 될 돈, 그 다음에 뭐 등록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잠깐 융통하는 그런 유동성 자산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요게 유동성이고, 그 다음에 그 돈은 안정적으로 인컴이 나오는 또는 언제든 뽑을 수 있는 자산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유동성은 아마 MMF라든가 발행어음, CMA, 그 다음에 예금도 실은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지금 금리가 꽤 올랐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초단기 국채, 이것들이 수익률도 괜찮고, 퇴직연금의 30% 안전자산을 넣어야 될 때 이걸 들면 유동성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기 사용할 자금은 주로 여기다 넣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성장 자산은 우리가 세계 경제를 따라가는 거기에 맞춘 성장 자산인데, 이 자산은 실은 장기 자금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서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도 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1년이 아니고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아까 금융의 100년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서 투자해 봤더니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내더라 해가지고 장기로 기다리는 그런 자산이고 같이 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 묵힐 자산입니다. 성장 자산은 그런 식으로 아마 지금 바로 뽑지 않고 한 3, 4년 내에 뽑지 않고 장기로 놔둘 자산을 여기다 놔두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헤지와 위기 대응 능력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한 중기 정도 자산, 아마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내가 이제 3년 뒤에 뭐 대학원을 갈 거야, 아니면 뭐 집을 살 거야, 뭐 이런 자금들은 요 인플레이션 헤지와 위기 대응 능력은 아까 성장 자산보다는 변동성이 좀 낮고 인컴과 유동성보다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거의 별로 없어서, 자, 이런 자산들이 뭐가 있냐면은 올해 상반기에도 인기를 끌었던 정부에서 내주었던 국민성장 펀드 같은 게 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가 상당히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대신 한 3년 정도 묶입니다. 하지만 3년 뒤에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사용하지 않는 대가로 더 많은 돈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시기간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1억 원부터는 그 돈을 여러분들이 그 시기별로 준비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1억 원으로 시작하는 첫 자산 배분으로 성장과 인컴과 유동성, 인플레 헤지와 위기 대응력이라는 그 세 가지 요인을 시기별로 구분을 해서 좀 제시해 놓은 요 투자 자산들을 가지고 역할에 맞는 그 자산을 배치하는 훈련을 시작하시면 아까 절세 계좌 그리고 요 계좌들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어떤 것들을 얼마나 집어넣을지, 그리고 내가 단기에 쓸 돈과 장기에 쓸 돈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3억 원을 가진 30대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자의 경우에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케이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성장 자산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인컴과 유동성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킨 한 40% 정도를 요 30대 3억 원을 갖고 있는 보수적 투자자라면은 인컴과 유동성의 40%, 그 다음에 성장 자산을 한 35%, 그리고 인플레 헤지나 위기 대응에 위해서 한 25% 정도로 구성하는 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나눠봤는데요. 여기에 인컴 쪽의 핵심은 보통은 꾸준한 현금이 들어오는 회사채라든가 채권에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가 많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하이힐드 펀드 또는 뭐 어떤 회사채 등등이 별로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브라질의 달러 국채, 아마 10년물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인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비과세이기 때문에
꾸준히 비중을 키워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 또는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운신의 폭을 만들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배당의 성격을 갖고 있는 미국 배당 성장주,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초단기 국채, 자, 이런 것들이 유동성 역할을 상당히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인건과 유동성의 40%를 한번 채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 자산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을 상당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리아 탑 10 정도의 반도체와 뭐 자동차와 큰 대형주 위주로 성장의 과실을 같이 향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헤지에서는 아마도 최근에 나온 정부의 국민성장 펀드를 한 3천만 원 정도 가장 가성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리츠 이런 것들이 꾸준한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과, 그리고 금융위기 또는 여러 가지 위기에 가장 좋은 대응에는 역시 금입니다. 이 금 가격이 많이 크게 흔들리긴 하지만 길게 보고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한 5년, 10년 이렇게 보면서 자산의 여러 가지 변동성을 버티는 중요한 자산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여서 아마 3억 원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구성을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보수적인지 공격적인지 헷갈릴 때가 많을 겁니다. 이제 주식에 몰빵을 했는데 주식이 막 10%씩 올랐으면은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야, 성공했어,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날 10% 하락하면은 너무너무 속이 쓰리기 때문에 난 보수적인 투자가인데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서 달려가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지금 변동성이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뭐 5%는 예사하고 거의 10%씩 움직일 경우도 많고요. 이랬을 때 내가 투자한 자산이 한 30% 하락을 했는데 이 금액이 뭐 한 1,000만 원 얼마가 아니라 3억에서 5억 정도 단위여서 거의 하루에 뭐 한 5천만 원 그 이상씩 이제 등락이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잠을 편히 잘 수 있다. 나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태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격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 30%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나는 너무 속이 쓰리고 또 어떻게 될지 막 두렵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보수적인 투자가로 운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투자를 하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풍요롭게 살고 편하게 살고 하기 위함인데, 이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고 매일매일 거기에 이렇게 심란하게 살게 되면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도 항상 그 고민을 했는데요. 다 중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저도 약간 보수적인 투자가, 그래서 아까 성장 자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는 것보다 현금 흐름이 쭉 나오는,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더라도 꾸준히 현금이 나오는 그런 자산에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보수적인 투자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 30% 떨어졌을 때 내 기분 상태, 내 그 심리 상태를 여러분들이 제일 아시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올라갈 때 결정하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또 요동을 치면서 떨어질 때 아마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세계 최고 투자가들이 연평균 수익률을 얼마나 냈는지, 한 해는 뭐 엄청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엔 또 엄청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데요.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메달리온 펀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퀀트 펀드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인데요. 이분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연 40%, 이게 최고 수익률입니다. 연 40% 엄청나죠. 두 번째,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20%, 19.7%, 1965년에서 2025년까지 장기로. 그런데 최근 10년은 2010년 이후에서는 거의 10에서 12%입니다. 그 다음에 피터 린치라고 아주 유명한 마젤란 펀드, 이분이 약 29%로 아주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하셨던 때가 1977년에서 1996년으로 바닥에서 시작해서 미국 역사상 주가지수 상승이 가장 높았을 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 이분도 잘하셨는데 연 한 11.4%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진짜 전문 투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전 세계 연기금들의 목표는 한 6, 7, 8% 정도 됩니다. 실은. 좋을 때는 10% 될 때도 있는데
또 안 좋을 때는 내려갈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연평균으로 6, 7, 8%. 여러분들은 이제 8% 노리시면 될 것 같은데, 안정적인 분들은 한 5에서 6%. 그리고 나는 좀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과하게 잡지 마시고 한 8% 정도를 잡으시고, 그래서 한 5에서 8%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연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더 많고 어떨 때는 낮고 해서 꾸준하게 내가 10년, 20년, 30년 연 5에서 8%를 내겠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결코 작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한 자산으로 갔다가 아마 손실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목표 수익률을 잡고 거기에 내 기호에 맞고 아까 성장과 인컴 유동성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어 자산에 해당되는 것들을 잘 찾아서 그 수익률을 만드는 방식으로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나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자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보수적인가 공격적인가가 또 중요합니다. 일단 20대 30대 좀 젊은 축에 속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돈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자녀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는 20대 30대의 경우는 장기 성장 자산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게 실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주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스닥 100 또는 S&P 500 이런 식으로 첨단 산업을 달리는 그런 대형주들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성장의 과실을 많이 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너무 성장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인컴과 유동성 그리고 방어 자산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이 성장 자산이 중간에 크게 흔들렸을 때 그 유동성 자산이라든가 방어 자산의 일부를 정리하고 다시 성장 자산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리밸런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50대로 가면 갈수록 중간에 써야 되는 자산들, 그 단기성 자산들이 많이 중요해집니다. 뭐 학자금도 있어야 되겠고요. 아니면 뭐 그 주택 마련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성장 자산에 너무 장기에 두게 되면은 이게 뺏어 쓰기가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인컴으로 꾸준히 현금 흐름이 나오는 그런 자산, 우리가 보통 채권이라고 하죠. 그쪽 자산에서 또는 그 리츠 또는 뭐 배당 이런 것들의 성격이 점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방어 자산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 20% 이렇게 갖춰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0대, 60대로 가면은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성장에 투자를 하기에는 장기 성장이 중간에 흔들렸을 때 회복 기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회복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성장 자산은 이제 상당히 줄여가고요. 인컴과 유동성 자산이 실은 인컴 자산이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 그리고 방어 자산은 언제든 갖춰가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거기서 보수와 공격형에 따라서 좀 나눠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국면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 2022년 뭐 이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들, 원자재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자산들, 채권은 줄여야 되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늘려야 되고요. 만약에 금리가 정점을 통과했다. 2022년 말 23년 초 이럴 때는요. 금리가 정점을 통과했을 때 금리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이때 채권 자산 또는 인컴 자산을 엄청나게 많이 사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주, 우량회사채, 그다음에 리츠 뭐 이런 거 많이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디플레 상황으로 간다. 코로나가 왔다. 2008년 금리 위기다. 이럴 때는 금이라든가 미국의 장기 채권이라든가 이게 금리가 쭉 내려갈 거니까요. 그리고 주가는 폭락할 거니까 주식을 뭐 많이 줄이기 어려우면은 그 유동성을 대비해서 현금 같은 거 보유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전쟁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유동성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이러면 초단기 국채, MMF, 예금 이렇게 가야 되죠. 이게 아까 연령도 있지만 상황에 따른, 시황에 따른.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제 뭐 경제 방송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이렇게 그 경제 흐름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쭉 놔둬도 되긴 하지만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해서 분기별로 내 포트폴리오가 잘 되고 있는지를 리밸런싱 하면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간으로도 보고요. 많은 경우 분기별로 이런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 40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비교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른 30대 여기에 비해서 성장 비중을 조금 줄이고 인컴과 유동성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40대,
3억 이하 보수형에서는 40%, 3억 공격형에서는 뭐 그래도 10% 정도로 줄었지만 10억을 갖고 있는 보수형과 공격형에서는 거의 50%, 30% 정도로 거의 40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식으로 굴렸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40대 되면은 여러 가지로 돈이 들어갈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성장 자산의 모든 자금을 상당히 많은 자산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좀 달리 하셔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만약에 30대 장기 자산으로 많이 했다면, 장기 성장 자산으로 많이 했다면, 이제는 인컴과 유동성 자산, 특히 이 중에서 유동성은 언제든 뺏을 수 있는 돈으로 대출금 또는 주택 구입비 아니면 자녀 뭐 학원비 뭐 등등등으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실은 계속 매 분기 뭐 연간 이렇게 나오는 배당, 이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요거 비중이 그래서 40%, 50%씩 늘린 건데요. 이거를 꾸준히 받아서 그 생활비로 상당히 많은 교육 이런 좀 모아서 목돈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 단기 자금으로서는 유동성 그리고 또 자녀 교육 대출금 뭐 이런 식으로의 인컴과 유동성 비중이 상당히 높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게 바로 40대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컴과 유동성 비중이 그전 30대와 달리 상당히 높아졌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되게 좋은 자산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배당주, 고배당주 해가지고 미국의 고배당주, 한국의 고배당주 여기 투자했다가는 여러분 잘못하면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높은 배당 좋긴 한데 이게 너무 쌓이면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은 상당히 한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이 인컴의 좋은 자산이 그래서 브라질 채권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역할을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대뿐 아니라 40대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브라질 채권, 달러 채권의 비중을 헤아라 채권이 아니고요. 비중을 여기다 많이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세금에서부터 자유로우면서 이 인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단기, 중기에 필요한 자금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3억 원의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 자산 배분을 보시더라도 인컴 유동성을 40%, 인플레 해지와 미기 대응을 30%, 성장을 30% 이렇게 했는데 인컴과 유동성에서 상당히 많은 6천만 원 부분을 브라질 달러 국채 10년물 여기 비과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1년에 2번 나오는 이자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단기로 자금을 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단기 국채는 유동성, 미국 배당 성장주 같은 것들은 배당의 역할로 있지만 그 세금을 많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절세 계좌에 먼저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과세 이연 효과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브라질 달러에서 나오는 비과세 혜택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부터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일단은 ISA하고 연금저축 계좌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퇴직연금도 은퇴를 하고 나서 55세 때 아마 처음 10,000원 정도 빼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가면서부터 혜택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단 절세 계좌 3개는 가급적이면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빼쓰는 방식으로 아직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그 계좌들은 좀 더 나중에 우리가 인출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놔두시고 가능한 한 길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대 투자가들도 결국 중요한 게 이제 그 단기 자산인 인컴과 유동성인데 50대의 4가지 포트폴리오 보시면 아까 40대보다 인컴과 유동성을 더 올려놨습니다. 50% 정도로. 그리고 성장 자산을 좀 줄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은퇴를 전후하는 시점부터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가능성이 꽤 있고요. 높아질 가능성이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0만 원이 이 배당과 이자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컴과 유동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달러 채권을 여기서 상당 비중을 유지하면서 이 세금을 건보료와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배당과 다른 이자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 브라질의 달러 채권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개인 투자가들이 자산 배분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에 요 50대 3억 원의 보수적인 자산 배분 케이스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인컴과 유동성이 한 50%인데 여기서 브라질 달러 국채를 한 6천만 원 냈을 때 6천만 원에 이게 10년물이면 한
6% 정도의 비과세로 나오는데 한 36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연으로 나눠서. 자, 이런 것들이 꾸준히 도움이 되겠고, 나머지 초단기 국채, 유동성, 그다음에 배당 성장주 등등에서 만드는 그 캐시로 여러분들이 단기 자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30%, 20% 정도로 50대의 그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거처럼 20대, 30대 때처럼 손실 회복될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무리한 성장보다는 이 현금 흐름 위주로 인컴과 특히 유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의 비중을 늘려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 계좌는 그리고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일단 비과세 혜택을 많이 활용하고 절세 계좌는 최대한 늘린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 2% 수익률을 더 높이려다가 세금에서 건보료 폭탄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고배당주, 또 한국 배당주, 그다음에 리츠 이런 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과세 허들을 넘으면서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되면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특히 3억대 분보다는 10억대 자산가들이 겪는 아주 어려움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브라질의 달러 채권이 상당히 기능을 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억 원의 보수적 투자자의 자산 배분에서 보시면 인컴과 유동성이 50% 정도, 10억 중에 5억인데요. 이 중에 브라질 달러 국채 30년물 아마 7.1%일 겁니다. 이거를 3억을 집어넣습니다. 전체 자산, 금융자산 10억 중에 30%인 3억. 이게 그러면 3억 내면은 한 6개월에 1,000만 원씩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미국채를 만약에 30년물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전에 막 그냥 이 안전자산 자산 배분에 어떤 의미 있어서 미국채 30년을 사시면 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미국채 25년짜리 쿠폰이 금리가 1.15%의 저쿠폰짜리 요즘에 많이 팔렸던 이런 채권을 보시면 이자는 1.25%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금도 냅니다. 그러니까 1%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거죠. 10억을 넣으면 1,000만 원밖에 못 받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브라질 달러 채권은 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난 4년간에 훨씬 높은 쿠폰과 성과를 줬고요. 그리고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도 덜 떨어졌고요. 그렇죠? 4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고 그냥 채권만 비교해서도 이 정도 성과가 난 거기 때문에 비과세까지 던져지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브라질 달러 30년 채권하고 미국채 25년 성과를 비교했을 때도 브라질 달러 채권이 7.1%의 금리를 매년 받는 거하고 1.25%의 쿠폰을 받는 거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좀 주장을 한다면 미국채 30년 장기 채권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25년 또는 30년. 그리고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고생이 많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절반 정도를 다 파시고 그걸로 달러 발행한 브라질 30년 채권 또는 20년 채권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채 30년은 금리가 쭉 밑으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상태고 금융위기 같은 상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또는 대공황 같은 케이스죠. 그러면 이걸 채권을 사놓고 금융위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2022년 이후의 이 상황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금리가 오히려 위로 튀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미국 장기채를 사놓고 금융위기가 오기를 기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브라질 달러 30년이 과거보다 많이 브라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부도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겠고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되니까 브라질 달러 채권의 비과세 혜택 7.1% 이런 채권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볼 거고, 금리가 좀 오르면은 덜 터지고 금리가 내리면 또 비슷한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미국채 25년 또는 30년 채권을 과감히 팔고 브라질 달러채 30년이나 20년을 사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이쪽에 안전자산 30%를 미국채 30년 ETF 이런 거 하신 분도 많습니다. 저는 그거를 미국채 30년이 아니고 ETF는 브라질 달러 채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용으로 유동성 역할을 하는 미국의 초단기채 또는 한국의 초단기채 이런 채권으로 돌려서 유동성 역할을 하면
그 돈을 빼다가 나중에 다르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50대에 10억 원을 갖고 있는 공격적 투자자의 그 케이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통 우리가 30대, 40대 공격적인 투자자인 경우는 성장 자산을 거의 70% 이렇게 두는데 50대 정도부터는 공격적이라 하더라도 10억의 그 자산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한 70%보다는 조금 줄인 한 60%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이게 또 너무 공격적이어도 그리고 또 너무 안전자산으로 가도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자산의 비중을 한 10% 줄인 60%로 줄이고 인컴과 유동성을 한 30%로 이렇게 늘리는 공격적이라 하더라도 50대 되면은 인컴과 유동성이 워낙에 중요해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자산 투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인플레이션 해지와 위기 대응력이라는 자산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적어도 반드시 10%는 필요합니다. 아무리 공격적으로 70%를 갖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이고 또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대응하는 방어 자산이 10%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실은 금이죠. 인플레이션 해지는 뭐 부동산 리츠라든가 아니면 국민성장펀드 이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 대응력에서는 금만한 게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도 안전자산이고 또 미국채도 안전자산이고 그런데 이게 둘 다 가격이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연기금들은요, 과연 대체 투자로 성과를 많이 냈는데요. 국민연금 하더라도. 그런데 그들은 과연 금, 은 이런 거 투자할까요? 아니요. 자,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요, 금, 은 이런 거 투자 안 합니다. 금, 광, 기업, 또 금은을 뭐 다루는 뭐 ETF 약간 이렇게는 투자해도 대놓고 이렇게 직접 투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원유 ETF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들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대체 투자, 이 인플레 해지와 위기 대응력에는 뭐가 들어가냐? 인프라 투자, 항만, 공항, 철도, 이런 인프라 시설 있죠. 이런 거는 보통 3년, 5년, 10년,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바로 회수를 못하는 그 유동성, 비유동성의 프리미엄의 대가로 높은 수익을 나중에 받는 건데 중간에 평가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금이 그래서 긴 자금들은 실은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함께 기업 사모 대출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사모 펀드, 사모 대출 펀드, 벤처 펀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단단하고 높은 수익률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개인 투자가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우리 일반 개인 투자가들도 이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온 게 첫 번째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이게 실은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그 대체 투자의 방식 여러 가지 인프라 또는 뭐 기업 대출 뭐 이런 것들을 그걸 묶어서 정부가 마지막 20%를 하방을 방어하고 그다음에 절세 그 효과를 30%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했던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천만 원 정도가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대든 40대든 아니면 뭐 60대든 간에 일단 국민성장펀드가 나오면 이게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방식을 정부가 좀 보완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앞으로 만약 수익이 더 생기면 쉐어할 수도 있고 다만 3년 동안 못 팝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증권사의 IMA라고 올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증권사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그 여러 가지 사모펀드 또 인프라 여러 가지 그 대체 투자를 여기다가 넣어서 개인들과 항의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세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IMA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앞으로의 세금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금 혜택의 문제를 매년 배당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거를 보고 좀 많은 자금을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국민성장 펀드 위주로 IMA를 섞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안전자산에 아까 금과 미국채가 있다고 했는데요. 극단의 안전자산은 금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종이화폐, 지폐를 처음 만든 나라는 송나라, 명나라 때 중국이었는데요. 명나라하고 청나라 때는 지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송나라 때, 원나라 때 지폐를 잘 활용했던 중국은 송나라, 원나라가 망하니까 이 지폐가 쓰레기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은화만 쓴 거죠. 그리고 금만 중요 여긴 겁니다. 그 뒤로 서구에서 종이지폐가 발달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화폐는 예를 들어 달러, 원화 이런 것들은 그 나라가 망하면 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망할 때 금은 버텨주기 때문에 극단의 최강자의 안전자산은 실은 금입니다. 하지만 금은
갑자기 수급이 몰려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수년을 거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 수급을 잘 보고 투자하시게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안전자산이 이제 미국채라든가 달러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는 국가가 막아지만 않으면, 그리고 금융위기 같은 게 생기면 정부가 케어해 주면서 이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케이스니까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에 3억 원 정도 자산을 갖고 계신 보수적 투자자의 케이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아마 그동안 모아놓던 돈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절세계좌, 그 다음에 기타 투자하신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60, 70, 80, 90 그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서나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절세 혜택을 보는 그 계좌들은 가급적 길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원금에서 빼쓰는 게 아니고요. 그 원금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배당과 이자와 등등을 가지고 충분히 영유하신다면 원금을 줄이지 않고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브라질 달러 채권이 은퇴 이후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땅은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을 해줬고 현금이 한 3억 정도가 남았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보다가 그냥 장모님이 그 3억을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은 손주들이나 이제 주변에서 좀 빌려줘 뭐 이렇게 되면은 돈이 금방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3억을 브라질 달러 채권 30년을 사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7.1%의 이자가 매년 나오죠. 3억을 넣었으니 한 2,100만 원씩. 그러면은 5월하고 12월에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장모님이 거의 이제 70 후반 뭐 되셨고, 하지만 앞으로 30년 동안 나오거든요. 상당히 쏠쏠합니다. 우리가 이제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무시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지만, 실은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면 우리도 IMF 때 상당히 위험했었잖아요. 그 뒤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들 때문에 이게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공부해 보시고 한번 투자를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 브라질 채권 투자 메인은 헤아라였습니다. 그래서 헤아라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채권이 아니고 실은 주식이야. 한 해 50% 벌었다가 다음에 마이너스 40% 깨지고 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헤아라가 아니라 달러입니다. 달러로 돼 있고, 이런 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꾸준한 캐시플로우를 미국 연준의 흐름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의 흐름에 따라서 꾸준한 캐시가 나올 수 있고, 이게 또 달러기 때문에 우리의 부동산, 우리의 월급 이런 게 전부 다 실은 원하기 때문에 달러로 된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하지만 미국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이나 뭐 이런 것보다 이게 캐시플로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성장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리고 달러로 된 자산은 실은 미국의 장기채를 많이 봤었는데 금리도 너무 낮고, 그보다는 가장 중요한 달러 채권으로서의 미국의 중요한 투자 자산은 브라질의 달러 채권 가급적이면 30년물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게 여기 지금 우리가 딱 들어가 있는다면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 ISA에서 돈을 막 빼기보다는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배당 이자를 통해서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여기서 받는 연금 이자와 배당인데, 이게 비과세 자산인 브라질 달러 채권이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상당히 이제 생활비를 영위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배당에서 또 이자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받은 다음에 정 안 됐을 때 그 절세 계좌에서 하나씩 IS 계좌, 연금저축, 또 IRP, 퇴직연금 이것들을 건드려야 되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비과세 채권을 최대한 활용하신다면은, 그래서 저는 한국형 이 현명한 자산 배분의 중요한 어떤 키가 되는 자산이 브라질의 달러 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아마 거의 20만 달러, 거의 3억 정도 이상만 거래가 가능했던, 그래서 거액 자산가들만 어떤 중요한 버퍼로 상당히 갖고 있었던 이런 자산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최소 거래 단위들을 1,500만 원 정도로 낮췄기 때문에 지금 30대, 20대, 40대, 50대, 60대 할 것 없이, 그리고 3억이든 또 1억이든 한 1,500만 원부터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현명한 자산 배분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자산 배분을 하반기부터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의 몰빵이 아니라 주식, 채권, 대체, 저희 용어로는 이제 성장 자산, 인컴과 유동성, 그다음에 방어 자산으로 구분해서 이제 어떤 위기가 어떤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버틸 수 있는 이런 단단한 구조를 짜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로 성장과 인컴 유동성, 그다음에 방어 자산이라는 토탈 포트폴리오 접근법이라는 TPA라는 실은 첨단 우리 자산 배분 기법입니다. 네, 국민연금과 KIC 그리고 각 연기금들이 전통적 자산 배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연구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자산 배분 방법을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이 이론을 적용했고, 그래서 자산 배분에서 채권은 무조건 미국의 30년 장기 채권이지 이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거든요. 그보다는 이거를 요소를 구분해 보니까 인컴, 유동성 이렇게 나눴을 때 인컴으로서는 브라질의 달러 채권 비과세고 또 상당히 높은 쿠폰이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에 우리 세금 안 내고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서 놓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초단기 국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아까 이제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대체자산에서는 너무 금, 은, 또 이제 옛날에 에너지 ETF, 연유 ETF 이런 거만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이번에 꺼내놓은 국민성장펀드도 해보시면서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대체 투자를 했구나. 이거를 맛도 보시고, 앞으로 증권사 IMA가 엄청나게 발전을 할 겁니다. 세금 문제를 조금 더 매년 배당하는 방식으로 아마 조금 바뀌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와 IMA를 잘 활용하고 현명한 자산 배분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20년, 30년 이 자산을 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